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중추라고 하는 거는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연합뉴런만 있는 건 또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뉴런하고 감각뉴런이 있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다 보면 어떤 게 감각뉴런이고 어떤 게 운동뉴런인지는 그냥 다루다 보면 그 한 번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주로 이제 판단, 그러니까 명령에 대한 게 주 업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중추다라고 하면 그 뜻 자체가 뭔가의 명령을 내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균형 중추 하면 균형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균형에 대한 그 명령을 내린다는 소리고, 항상성 중추 하면 항상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항상성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됐고, 그래서 얘는 이제 뇌와 척수로 크게 한번 나눌 수 있었는데, 일단 척수는 자체하고 뭐 일단 뇌에서 가장 큰 뇌가 대뇌였다. 그래서 대뇌는 기능적으로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뭐 생각을 한다던가, 운동령이라고 해서 운동 명령을 만든다던가, 감각령이라고 해서 감각에 대한 판단을 한다던가, 연합령이라고 해서 생각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그 고등 정신작용의 중추다라고 해서 그냥 기억하고 뭐 언어 활동을 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란 개념에 들어가는 건 다 대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건 그냥 용어가 그렇구나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위운동의 중추더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수위운동은 다 대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 일단 그렇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대뇌는 기능적인 거 말고 구조적인 것도 중요했었으니까, 워낙에 큰 뇌다 보니까 좌반구, 우반구 두 개의 반구로 나뉜다 라는 게 있었고요. 또 이제 바깥쪽에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서 색깔을 진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축삭돌기가 모여 있어서 색깔이 연한데, 그걸 우리가 겉질은 회색질, 안쪽은 속질은 백색질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따로 뭐 외우는 포인트로 넣어놓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답지에서 넣어놨었나? 뭐 안 넣어놨었던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었냐면 대뇌의 앞부분, 우리 대뇌의 앞은 전두엽이라고 부르고, 그치? 옆은 축두엽, 뒤는 후두엽,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위에를 두정엽이라고 한다. 이건 좀 들어둬야 될 것 같겠죠. 두정엽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하면 대뇌에 대한 거는 얼추 얘기가 끝나고, 그리고 대뇌 다음으로 큰 뇌가 이제 소뇌가 됐었고, 소뇌는 크기상으로 대뇌 다음으로 큰데도 이름이 소뇌였던 이유는, 소뇌가 기능적으로 약간 대뇌 부하처럼, 대뇌 따까리처럼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표현으로는 운동령을 보조한다, 대뇌의 운동령을 보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대뇌가 운동 명령을 직접 만들면 거기에 그 운동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근육에 대한 명령은 소뇌가 만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될 거야.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운동 명령, 그러니까 운동령에 대한 보조가 무슨 뉘앙스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지,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근육에 대한 명령을 따로따로 만드는 것은 소뇌이다 라고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서 설명을 해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균형 중추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뇌는 이제 균형과 관련한 중추, 그러니까 균형을 판단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 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구조적으로 소뇌는 대뇌 다음으로 큰 뇌다 보니까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똑같이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우리 머리에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뚜껑에 있는 게 대뇌라고 하면, 소뇌가 약간 뒤쪽으로 해서 우리 머리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귀 옆으로 있는 게 소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뇌의 위치가 귀 옆으로 가장 적합한 이유는 균형을 감각하는 곳이 귀니까. 균형을 감각하는 것이 귀이기 때문에 귀 옆으로 소뇌가 있으면 딱 균형 중추랑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중간뇌라고 해서, 뭐 뇌 위치상으로는 살짝 그
요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손의 요 아래쪽으로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머리통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냐면 관자놀이 기준으로 살짝 아래쪽,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딱 적합한 위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중간뇌라고 하는 애 위치였는데요. 중간뇌가 하는 일은 눈과 관련된 눈의 불수위 운동의 중추다. 근데 결국은 눈의 불수위 운동 중추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중요하게 다룰 만한 것이 딱 동공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동공반사의 중추라고만 기억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고 우리 배웠고 이런 배운 지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장 사용한 그 용처가 결국 문제 풀기잖아. 우리가 이 문제 푸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뇌의 기능 하면 동공반사 제외하고 딴 데다 쓸만한 게 없어요, 딱히. 그래서 저것만 기억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긴 한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간뇌. 간뇌는 위치상 이제 요 좀 아래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밤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준 부분이 조금씩 다르거든. 남은 시간에 따라서 그냥 최대한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 어차피 제가 연수까지 그냥 외워오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연수까지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쓱 정리하면서 갈게요. 뭐 지금 이걸 계속 일일이 또 저번에 어디까지는 했고 어디까지는 안 했으니까 일일이 정리하기에는 좀 시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좀 최대한 간단히 하면서 가면, 뭐 간뇌라고 하는 건 이제 요 앞쪽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관자놀이 기준으로 좀 위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간뇌의 위치인데, 얘는 시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인 시상 하부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신경, 즉 눈에 있었던 시각 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명칭이 시상이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거랑 같이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간뇌 자체가 항상성의 중추인데, 이제 이 시상은 그렇게 시각신경만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을 감각하는 역할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성이 깨졌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시상의 역할인 거지. 그리고 판단을 했으면 항상성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럼 그 조절은 어디서 하느냐? 밑에 시상하부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성에 대한 판단은 시상, 그리고 항상성에 대한 조절, 그런 중추는 시상하부가 맡게 되는데, 어차피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엄청나게 자세히 다룰 거기도 하고, 근데 대충 하나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얼추 체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부근으로 일정해야 되잖아.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항상성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게 항상성이구나, 그런 걸 조절하는구나 정도의 뉘앙스로 지금은 기억하고 넘어가도 충분하겠고요. 그 다음에 간뇌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 밑에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뇌에서는 가장 아래쪽일 거면서 우리 요 몸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목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뼈 안에 들어있으면서 그 위에까지, 뇌에 연결되는 그 위에까지 딱 되어 있는 게 연수인데, 그래서 그 연수라고 하는 애는 연수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었냐면, 얘는 소화, 순환, 호흡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존하는 데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중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수는 우리 뇌 중에서는 가장 연약한 뼈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다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생명에는 가장 또 직결되어 있는 뇌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은 쉽게 죽는다. 그래서 이제 이 연수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연수는 소화, 순환,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셋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 얘 중에 하나가 고장나. 예를 들어서 순환에 대한 중추가 고장난다라고 하면 심장이 안 뛸 거고, 호흡 중추가 고장난다고 하면 호흡을 못 할 거고, 소화 중추가 고장난다고 하면 소화를 못 시킬 건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뭐 그나마 소화는 좀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소화가 완벽하게 모든 소화의 중추가 다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이렇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중추라서 연수는 이런 중요한 것들의 중추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에 그 여러분들이 외워온 내용을 기준으로는 뭐가 있었냐, 네,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자, 이게 책에 있는 표현을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보면 우리 연수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것도 되게 자주 나오냐면, 제가 프린트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연수는 H자 구조를 가진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수 내부에 뉴런들의 배치를 보면 H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H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냐면, 요 연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뉴런들이 쭉 위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뇌와 연결되기 위해선 연수를 항상 거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 목 밑에 있는 뉴런들은 전부 연수를 거쳐서 뇌로 올라가야 돼. 혹은 반대로 뇌에서 내려가는 뉴런, 그러니까 뇌로부터 요 목 밑으로 연결될 뉴런들도 마찬가지로 다 연수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뉴런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온 뉴런들은 중간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약간 사다리 타기 느낌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온 것들은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그래서 반대로 내려가는 것들은, 여기서 내려온 것들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서 내려온 것들은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거든.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 몸을 기준으로 우리 몸의 오른쪽에 있는 신경들은 뇌 중엔 왼쪽 뇌와 연결되게 되고, 우리 몸의 왼쪽에 있는 신경들은 오른쪽 뇌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오른손잡이는 뭐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잡이는 우뇌가 발달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오른손에 있는 신경은 좌뇌와 연결되어 있을 거고, 왼손에 있는 신경은 우뇌와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라는 말의 의미이면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좀 보게 될 연수의 그 형태가 이렇게 H자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연수가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었던 내용이 되는데, 이걸 왜 지었을까요? 다시 대뇌, 소뇌, 여기 중간뇌, 여기 간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연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 연수랑 이 중간뇌 사이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뇌도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뇌교라고 부르는데, 근데 일단 이름부터 좀 보면 뇌교의 교자가 여러분들이 한자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왜 우리 무슨 대교 부른다던가 뭐 철산교 이렇게 부르는 그 교 있지. 교량, 그쵸? 다리 같은 개념. 그래서 이 뇌교의 교자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의 다리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뇌의 다리가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다리 말고, 그러니까 진짜 그 교량 다리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교의 역할은 정말 그 다리의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다?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다리라고 하는 게 고장이 나면, 만약에 다리가 무너졌어. 그러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못 지나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뇌교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뇌교 파고 들어가 보면 뇌교의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뇌교 기능은 뭐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기 때문에, 뇌교 기능 중에 우리가 알면 되는 건 일로 신경이 지나다닌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근데 뇌교는 그냥 신경이 지나다닌다 밖에 기능이 없는 주제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뇌교가 고장나, 그러니까 뇌교가 끊기잖아? 그러면 연수가 끊긴 것과 마찬가지로, 연수가 끊긴 거랑 마찬가지로 목 아래 신경들과 목 위 뇌와 이 연결이 분리되겠지. 그래서 이 뇌교가 고장이 나면 이 밑에, 그러니까 저번에 연수가 고장나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연수가 고장나면 우리 전신불수라고 해서 이 목 아래 모든 몸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뇌교가 고장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뇌랑 이 몸통을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그게 고장나면 못 다니는 거지. 그래서 명령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교는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방금 연수도 그렇다라고 얘기했다시피 연수도 있고 중간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뇌, 연수, 뇌교가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서 올라온 신경들이 대뇌로 가려면 결국 여기 거쳐야 되는 게 연수, 중간뇌, 뇌교 맞잖아.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제 뭘 못해? 요 아래 몸을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가 그 단순히 신경이 끊기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보통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중간뇌가 고장나거나 연수가 고장나거나 뇌교가 고장난, 그러니까 중간뇌가 기능을 잃거나 연수가 기능을 잃거나 뇌교가 기능을 잃은 경우를 뇌사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뇌사는 사실상 뭐다?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뇌사는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를 달아주지 않는 이상 살 수 없어요. 생명유지장치가 꺼지면 혼자 숨도 못 쉬고 혼자 심장박동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살 수 없는 상태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메디컬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뇌사자 판정이 나면 뭐 그냥 죽은 걸로 바로 판정을 해요. 그래서 뇌사자 판정이 확실해지면 얘가 뇌사자다 이렇게 판정이 확실해지면 그냥 생명유지장치를 끄고 그냥 이제 사형 선고를 하는 거지. 사형 선고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사망 선고라고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렇죠. 사형 선고라는 단어가 좀 익숙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중간뇌랑 연수랑 뇌교가 그렇게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우린 요 중간뇌, 연수, 뇌교 이 세 개만 따로 묶어서 불러주는 명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생존과 직결된다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뇌에서 뭔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뇌의 줄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뇌줄기라는 명칭으로 따로 묶어서 불러줍니다. 여기 중간뇌, 연수, 뇌교만 따로 묶어서 뇌줄기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불러준다라는 거. 그리고 뇌줄기가 고장이 나면 뇌사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이 뇌줄기들은 되게 중요하더라.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 좀 나오는데 그 환자가 갑자기 막 기절을 했다거나 이런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 환자가 있을 때 의사들이 뭐해? 눈에다가 라이트 비춰보잖아요. 그게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서 뇌사인지 뇌사가 아닌지, 그러니까 당장 뇌사급의 어떤 치명적인 그 손상이 있어가지고 당장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중간뇌가 고장났으면 동공반사가 안 일어날 거고, 동공반사가 안 일어나면 뇌줄기가 고장난 거니까 사실상 뇌사일 거니까. 그래서 그거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척수. 이제 척수는 뇌랑 완전히 분리해서 불러주긴 하는데 척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연수 밑으로 연결이 돼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척추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등뼈, 그치? 우리 등뼈가 이제 척추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등뼈 이제 중심에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게 이제 등뼈가 될 거고 척추가 될 거고, 그 척추 안에 들어있는 걸 척수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이 척수의 역할은 그냥 신경들이 모여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곳입니다. 어디서?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 아래에 있는 신경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지금 팔을 움직이고 있으려면 이 팔 근육들한테 운동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이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서 팔을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운동신경들은 다 어디서 출발해서 나온 거냐면 척수에서 출발해서 나온 겁니다. 그건 다리에 있는 운동신경도 마찬가지. 다리에 있는 운동신경도 다리의 근육들에 각각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운동신경들도 다 척수에서 출발해서 나온 거야. 반대로 제가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면 이걸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각해야 될 텐데 그럼 이것도 여기 연결된 감각신경이 존재할 거고 그 감각신경은 쭉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척수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목 아래에 있는 신경들은 전부 다 척수로 모여들거나 척수에서부터 나온 애들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척수도 그냥 이렇게 뇌교, 연수, 중간뇌처럼 이 신경이 모여들고 나가는 어떤 길의 역할만 하는 건데도 되게 중요하겠죠. 왜? 척수가 고장나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 밑에 신경들이 뇌와의 연결이 끊기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바로 죽거나 이러진 않고 우리 척수가 어디서부터 고장났냐에 따라서 그 밑으로의 몸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척수가 고장나면 가장 많이 생기는 현상이 하반신 불수라고 해서 이제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냥 신경이 모여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돼서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자체로도 꽤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척수 자체가 하는 중추가 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연수가 소화순환 호흡 중추였던 것처럼 얘도 중추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배설중추 내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서 배뇨반사중추라고 부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현만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꼭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이쪽으로 하면 좀 확실히 덜 헷갈리긴 할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배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자, 배설중추라고 하는 건 결국 배설과 관련된 명령은 판단과 명령은 척수가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요. 척수의 맨 아래쪽 끝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는 게 몸의 아래쪽, 척수의 아래쪽과 연결된 무언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척수 맨 아래쪽에서 배설중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중추와 해당 기관의 위치가 제일 가까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배뇨, 즉 소변, 오줌이랑만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변, 똥 이런 건 뭐야? 배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뭐라고 표현하냐? 배변 내지는 배출이라고 부르면 맞습니다. 뭐 배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학 용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그런데 생명과학에서는 배출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대변에 대해서. 왜냐면 배설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배설은 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래서 그 흡수한 영양소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했을 때 그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물질 대사에 해당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흡수한 영양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해. 그래서 얻어서 쓴 거 말고 나머지를 내보내는 혹은 아니면 이렇게 흡수한 것들을 쓰고 났더니 노폐물이 생기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노폐물이 생기는 게 세포호흡이니까 우리 세포호흡식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포호흡식은 어차피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지만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이 물 있잖아요. 이게 노폐물이겠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내가 포도당을 먹었고 그리고 그걸 흡수해서 내 몸 안으로 이제 가져왔을 텐데 이 포도당을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에 이용하고 남은 결과물인 이 노폐물을 버리는 과정이 돼야 되는 게 배설이라는 과정이어야 돼요. 근데 그건 소변만 해당되는 거라고. 왜? 우리가 대변이라고 얘기하는 배출이라고 하는 건 흡수한 적이 없는, 흡수하지 못한 그런 찌꺼기를 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내가 먹긴 했지만 내 몸에 영양분으로서 흡수된 적은 없는 애들이 나가는 현상이 대변, 배변이라고 하는, 배출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구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되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변은 그러면 어디서 중추를 하느냐라고 하면 배변, 배출도 척수가 중추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그거는 좀 빼고 왜냐면 배변은 하나의 중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그거는 일단 빼놓고 중요한 건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정도에다가 하나 빼먹었네요. 척수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아야 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척수는 얘는 얘도 이제 겉질과 속질이 나뉘는데 얘는 대뇌와 반대로 겉질이 회가 아니라 백색질이고요.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근데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뇌, 대뇌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서 판단을 할 거고 그 판단한 걸
이 밑에 애들을 움직이는 데 쓸 거잖아. 그러니까 뉴런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령을 내려보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뉴런의 배치가 위쪽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안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는 형태가 될 거지. 근데 이 척수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이 척수 역할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안에서의 명령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오히려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바깥쪽에 축삭돌기가 있는 형태가 되겠지. 이게 이제 이 회색질과 백색질을 결정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워도 좋지만 그래서 그렇구나를 좀 알고 외우면 조금 더 외우는데 수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일단 중추신경계에 대한 기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 근데 사실 우리 연수의 기능하고 척수의 기능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어차피 우리 수위운동, 불수위운동 이런 거를 완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나중에 한 번에 다룰 거고, 지금 일단 중추신경계 기능으로서 그냥 외워둔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딱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추 얘기는 끝났고 이제 말초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말초는 뭐라고? 운동 뉴런하고 감각 뉴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연합 뉴런이 아예 없는, 그리고 판단이나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 주 목적인 신경계를 말하는 게 말초신경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건 뭐 저런 게 주 목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원 자체가 저 말초신경계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 앞에 중추 쪽 파트보다 더 메인 내용이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중추 쪽 내용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대략적으로 중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생원은 말초에 메인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중추 내용이 없었다면 중요하게 결국 이번에 공부를 제대로 해둬야 되는 거겠지, 결국은.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말초 쪽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중추랑 이것저것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적어놓고 하고 싶지만 칠판도 그렇고 그냥 싹 지워놓고 아예 말초 얘기만 합시다. 자, 이 말초를 여러분들이 이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기준을 아예 제대로 두고 말초를 나눠봐야 돼.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말초는 아까 뇌처럼 그냥 쭉 나눈 다음에 뇌척수 나누고 뇌가 좀 더 나뉘어가지고 이것저것 나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계를 이루는 뉴런들, 신경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두고 있어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중추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추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눴을 때 대뇌와 소뇌, 그리고 아주 가끔씩 무조건 반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연수와 척수를 중추로 두기도 하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메인은 아니고 결국 메인이 되는 건 대뇌, 소뇌 이쪽인데, 이 대뇌, 소뇌를 중추로 하게 되는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들을 우린 채성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뇌,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뇌들, 그러니까 중간뇌라던가 간뇌, 연수, 척수, 이런 애들을 중추로 하는 애들이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채성신경이라고 하는 건 대뇌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지. 내가 이 뇌를 이용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채성신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그러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불수위 운동,
하는 그 불수의 근육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그런 불수의 근육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들이 주로 중간뇌, 간뇌, 연수, 척수 이런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저런 명령을 받아서 그런 불수의근한테 명령을 전달하는 건 자율신경이라고 불러. 명칭이 자율신경인 건 그냥 대뇌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맞잖아요. 그치? 우리가 따로 생각하고 명령 내리지 않아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성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원래는 이렇게 나누면 됐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여기 체성에서 빠졌어, 하나가. 원래 예전에는 이 체성신경에 뭐가 들어가냐?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그냥 체성신경은 운동신경만 해당돼요. 그래서 아예 체성운동신경이라고 명칭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감각신경은 체성에서 빼갖고 따로 두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성운동, 감각, 자율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체성운동하고 감각은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체성운동 뭐 하겠어?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대뇌가 팔을 움직여라 명령 내렸으면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게 체성운동신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 신경이란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신경, 그 신경 명칭에 진짜 신경이란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이건 다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거랑 더 연결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이 체성운동신경이라고 부르는 얘는 신경 자체가 이미 조직 내지는 기관 단계거든요. 사실 기관 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으니까 기관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체성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의 뉴런이 하나의 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운동뉴런 한 개가 체성운동신경 한 개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운동뉴런 갖다 놓고 이걸 세포 입장에서 얘기하면 운동뉴런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 이걸 기관, 그러니까 신경 단계로 생각을 하면 체성운동신경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명칭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선 그저 학생인 거고 몇 반 담임반의 뭐 학생이라던가 몇 반 학생이겠지만 너네들 집에 가면 부모님의 아들 뭐 이런 거, 부모님의 딸 이런 거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딱 그냥 명칭만 바뀌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체성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딱 그 운동뉴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뇌의 명령을 몸의 그 수의근들한테 전달한다. 이게 될 거고. 감각신경도 마찬가지. 그냥 원래 알고 있었던 감각뉴런이랑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도 어차피 감각뉴런 하나가 감각신경 하나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각명령을 뇌로 전달을 하는 뉴런, 신경을 그냥 감각신경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감각신경, 감각뉴런이라고 하는 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부가적인 설명은 딱히 필요가 없을 거고 그리고 왜 얘네가 대뇌와 소뇌를 중추로 하는지는 이미 우리 대뇌 때 생각했던 거, 대뇌 때 배웠던 거 제가 정리해 드린 걸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겠죠. 그치? 결국 감각에 대한 판단 대뇌가 할 거고 감각령, 그리고 운동에 대한 명령 대뇌가 내리는 거니까 운동령. 그리고 이제 이 자율신경계 쪽은 좀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있는데 이 자율신경은 나눠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율신경 안에 뭐와 뭐가 있죠? 알 사람들은 알 텐데. 나 분명히 뭘 들었는데 뭐지? 누구야? 아니, 무서운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교감이랑 부교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교감, 부교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자율신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일단 운동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어디까지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서 만든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 중추에서 만든 명령을 기관한테 전달을 한다. 이러면 일단 뉴런은 다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얘도 중추의 명령을 기관들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감각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건 전체 다 통틀어서 감각신경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말초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운동 뉴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데 이 자율신경이 요 체성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얘는 두 개의 뉴런이 하나의 신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미 기관 단계니까 세포 여러 개가 하나의 신경을 이루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뉴런이 하나의 신경을 이루는데 그 중에 교감은 이렇게 생겨 먹었고 부교감 신경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교감은 두 개의 뉴런이 하나의 교감 신경을 이루고 있지만 앞에 뉴런은 짧고 뒤에 뉴런은 길어요. 그리고 부교감은 두 개의 뉴런이 하나의 신경을 이루고 있지만 앞에 뉴런이 길고 뒤에 뉴런이 짧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이건 일단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긴 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기능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그 교감하고 부교감에 대해서는 기능을 좀 아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우리 교감신경의 기능하면 뭐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네, 우리 교감신경의 기능은 그냥 뭐 생각하면 되냐면 진짜 너무 화가 나 랑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났을 때를 생각해 보자. 자, 화나면 심장박동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지. 네. 호흡은 어때요? 빨라지죠. 그런 게 교감신경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이 교감신경이 이제 탈분극을 해서 뒤에 기관한테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이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심장박동은 빨라지고요. 뭐 호흡은 마찬가지로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 근데 그걸 정리를 하다 보면 이 화가 나는 거랑 연결을 한다. 근데 사실 이건 꼭 화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랑 또 연결을 해야 되냐면 긴장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쪽이랑 같이 연결을 해주거든요. 혹은 막 너무 기쁠 때도 마찬가지. 뭐 아니면 막 엄청나게 뭐 흥분되는 상황 이런 거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런 통틀어서 그냥 화가 나 이걸로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심장박동이 빨라질 거고요. 호흡도 빨라질 거고 또 방광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광이 커지거든. 근데 이거 뭐랑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 교감신경이 그 자극돼서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는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영화에 정말 엄청나게 몰입하고 집중을 하잖아? 그럼 화장실 잘 안 가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 언제 가고 싶냐면 영화에 몰입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중요한 장면 다 지나가고 긴장된 장면 다 지나가고 좀 이제 좀 약간 느슨한 장면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에 아니면 보통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낄 텐데 이제 게임을 하는 중간에는 화장실이 잘 안 가고 싶은데 끝나고 다음 게임 잡기 전에 이 사이에는 화장실이 되게 가고 싶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뭐냐면 이런 긴장하거나 집중하고 있거나 어떤 뭐 화가 나거나 어떤 흥분되는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린 방광이 커져서 오줌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안 가고 싶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끝나. 그래서 교감신경이 탈분극이 끝나. 그러면 방광이 다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동안 채워진 오줌 때문에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지게 되는 거지. 방광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의 작용이고. 왜냐면 이거 지금 다 뭐야? 우리 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율신경 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또 몇 가지 좀 더 보면요. 체온은 어떻게 돼요? 우리 화나면 열나잖아. 그래서 체온도 높아지겠죠.
따로 정리할 거 없이 근데 지금 보다 보면 다 뭐예요? 커지고 빨라지고 많아지고 그렇지? 높아지고 그러니까 다 위쪽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플러스 방향으로의 변화. 그래서 교감의 작용 결과는 그냥 전체적으로 플러스 방향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외.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뭐 위쪽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플러스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저는 잘 안 와닿는데요 하시면 뭐 증가하는 방향의 변화라고 대충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 화가 났을 때 잘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냐면 여러분들 막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밥이 잘 넘어갔나요? 잘 안 넘어가잖아. 그치? 여러분 너무 긴장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뭐라고 해요? 침이 마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화는 억제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증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화는 잘 안 돼.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게 소화액 분비도 잘 안 되고요. 소화관 운동도 잘 안 돼요. 이게 뭐야?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란 상황 때문에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소화가 억제돼요. 그래서 소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딱 이렇게 그냥 외워도 이미 좀 와닿고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좀 부가적인 걸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가적인 걸 그냥 좀 사족을 붙여보면 사실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태를 몸을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지금 위기 상황으로부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화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진화한 조건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리 뛰어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온몸에 피를 빨리 보내줘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호흡이 빨라지면 그만큼 또 산소도 계속 더 빨리 마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또 산소 공급이 잘 되죠. 이렇게 산소 공급만 잘 시켜줘도 우리 근육은 뭐야? ATP를 아주 잘 만들어내겠지. 그런데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어떡할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광이 커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그럼 소화는 왜 억제되냐? 사실 소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느껴봤겠지만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량,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소화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소화를 하는 동안은 다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야? 식곤증이지.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은 직후에는 졸리게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빼서 위기에 벗어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억제시키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사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흥미를 가질 만한 사족이지 않나 싶어서 그냥 붙여본 거고. 그럼 반대인 부교감 신경 쪽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정확하게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거를 마이너스 방향 혹은 감소하는 방향, 줄어드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단 소화만 촉진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둘의 역할이 완벽하게 반대인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차이가 왜 나타나냐에는 얘네들 생겨먹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을 알았으면 왜 이런 기능의 차이를 갖느냐를 보면요. 요 축삭 말단을 봐야 되는데 이 교감하고 부교감의 축삭 말단은 어디에 닿아 있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기관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교감신경이 그 심장박동을 촉진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호흡도 촉진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호흡을 촉진하는 겁니다.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방광을 확장시키는 거고 소화기관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하는 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건데 그걸 한 번에 뭉쳐서 적었을 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뒤에 기관에다가 이제 얘는 신경전달 물질을 이 기관에다가 뿌려주는 거야. 뭐처럼 우리 체성운동신경이 뭐 했을 거야? 앞에 뉴런이 근육을 탈분국시켰던 것처럼. 그쵸? 우리 뉴런이 끝에서 아세틸콜린을 근육에다 분비하면 근육이 탈분국되면서 수축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이 기관에다 직접 뿌려주는 게 되거든. 근데 이 교감의 요 끝부분 여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이름이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뭐라고 했었어? 다른 명칭으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드레날린이랑 신경 전달 물질이냐 호르몬이냐의 차이만 있고 하는 기능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했지. 한마디로 기관에다가 직접 아드레날린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이 뭐가 돼? 흥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기능들은 그 각 기관의 흥분 상태에 설정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관은 흥분하면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뭐 심장은 흥분하면 빨리 뛰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그 이유는 애초에 그 흥분 물질,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을 얘가 직접 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요 교감신경의 앞에 뉴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냥 아세틸콜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여기 끝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 아세틸콜린이 들어있고요. 그럼 얘는 이거에 반대작용을 하니까 뭔가 반대작용을 하는 게 들어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미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경전달 물질 외워야 되는 거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얘는 얘처럼 뭔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탈분석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있는 애잖아요. 그럼 얘가 뭔가 따로 기능을 한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얘가 얘의 반대작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길항작용, 이것도 굉장히 이 단어 자체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길항작용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 교감하고 부교감의 작동 방식이 이 둘의 총 탈분극량을 똑같이 맞춰놓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상태는 똑같이 맞춰놨다가 만약에 내가 흥분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교감신경이 작용이,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꼭 필요한 상황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감신경의 탈분국 횟수가 늘어나. 그러면 그 자체로 어떻게 되냐면 부교감신경의 탈분국 횟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꼭 이렇게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뭐 이 정도로 생각해줘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얘가 교감이 늘어나면서 부교감이 줄었잖아? 그럼 반대로 이 교감을 억제하려면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부교감을 다시 탈분국 시키기만 해도 교감의 탈분국이 억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작동해서 얘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이 반대작용의 효과를 우린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생겨먹은 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기에는 지금 5시 28분이거든? 지금 10분 쉬고 남은 20분으로 뭘 하기는 되게 애매할 것 같고 그냥 쭉 하고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계속 해보면 생겨먹은 얘기를 하면요. 일단 생겨먹은 것 중에 첫 번째로 앞에가 길고 짧고의 얘기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해볼 만한 게, 얘기할 만한 게 이 뉴런 자체의 생김새, 길이랑 상관없이 생김새를 보면 얘는 당연히 운동 뉴런이니까 마리집 뉴런이고 얘도 당연히 운동 뉴런이니까 마리집 뉴런인데 얘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뉴런들은 다 민마리집입니다. 마리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 근데 전에도 제가 한 번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민마리집 뉴런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마리집 뉴런은 연합 뉴런인데 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그냥 얘가 예외인 겁니다. 그냥 얘가 특이한 거예요. 얘네들이 민마리집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연합 뉴런이라고 얘기해 주진 않아. 왜? 하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운동 뉴런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린 운동 뉴런으로 봐줍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게 좀
애매하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추세이기도 하긴 한데 얘네들이 운동뉴런인지 연합뉴런인지는 안 물어보고 그냥 민마리집이라는 걸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도만 물어보는 게 추세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얘네들을 절대 연합뉴런으로는 부를 일이 없는 건 확실하니까 연합뉴런이라고 생각하진 말고 그러니까 민마리집이지만 그냥 꼭 연합이랑 무조건 연결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연결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특이한 애들이구나. 민마리집인데 연합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보면요. 여기가 시냅스잖아. 근데 이 자율신경들의 시냅스는 좀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우리 흔하게 아까 보면은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촉진할 거고 폐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호흡을 촉진할 거거든. 근데 분명히 우린 보통 심장박동이 빨라질 때 뭐가 같이 일어나? 호흡도 같이 빨라지지. 같이 일어나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왜 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냐면 결국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또 각각 기관에 따로 연결되어 있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에 해야 되지만 따로따로 뿌려줘야 되니까 그걸 해결해 주려고 이 시냅스의 위치를 서로 다 한 군데다 쭉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가지수, 요 교감신경 자체는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얘네들의 시냅스가 한 군데 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 시냅스가 몰빵된 이 구간을 신경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러줘요. 그러니까 평소에 뉴런에선 그냥 시냅스라고 불렀다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얘기를 할 때는 그 시냅스가 모여 있어서 신경절이라고 해서 따로 이름을 붙여준 거지. 우리가 절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마디 이런 걸 이제 절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경절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두 뉴런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앞에를 시냅스 전 뉴런이 아니라 신경절 이전 뉴런. 옛날 표현으로는 절전 뉴런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 그래서 얘를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부르고 얘를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신경절 이전 뉴런이고 얘가 신경절 이후 뉴런인 거지.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 이전 뉴런, 이후 뉴런 이 신경절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분비하는 물질이 이렇다라는 거랑 기능까지 얘기를 했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왜 앞에가 짧고 얘는 왜 앞에가 기냐의 얘기를 해보면 이 교감신경들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주로 교감신경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교감신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관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기관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어? 몸통에 있지. 그래서 몸통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다. 즉 교감신경의 요 앞에 뉴런의 이 신경세포체가 그러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척수 안에 요게 들어있고요. 이게 척수 바깥에까지만 딱 꺼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뉴런이 거기서 바로 받아서 기관까지 쭉 연결해주면 되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뒤에 뉴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길진 않아. 단지 앞에 뉴런이 워낙에 짧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자 내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몸이 계속 교감신경 상태에 있어. 흥분 상태에 있어는 사실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도 갑자기 교감신경의 작용이 꺼져. 이건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정확도가 중요하게 될 거고 빠른 것보다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각 중추에 직접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래서 중추의 기능을 제대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저 뜻이 뭐야?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의 세포체는 어디에 있을 거냐? 연수에 있을 겁니다. 왜? 심장의 중추는 연수일 테니까. 순환 중추. 그러면 폐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저 앞에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겠어? 그것도 연수에 있는 거지.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저 앞에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게? 척수에 있습니다. 척수 끝에. 눈의 동공을 조절하는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저 앞에 뉴런의 저 시작 부분은 중간뇌에 있고요.
체온 조절을 하는 부교감 신경의 저 앞에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간뇌에 있습니다. 근데 위에 건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척수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게 짧고 얘는 그러니까 그 중추로부터 출발해서 기관 근처까지 그냥 앞에 뉴런이 쭉 데리고 와요. 심지어 얘네들은 척수로 모여서 혹은 척수나 연수로 모여서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중추에서 직접 나와서 그 기관까지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길게 쭉 되어 있고 그 기관 근처에 가서 뒤에 뉴런한테 전달하면 얘가 그 기관한테 전달만 해주는 이런 형태로 생겨먹은 거거든. 그래서 얘는 앞에 뉴런이 길게 생겨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자, 왜냐?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진짜 중요해요.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제대로 외워주셔야만 합니다. 에서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갈 건데, 선생님 기준 하나만 해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는 이제 이 뒤에 기준부터는 설명은 좀 짧습니다. 왜냐?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중추에서 출발하느냐, 뭐 도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추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우린 뭐를 나누냐면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나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신경자가 붙어있는 저런 이름 자체에 신경자가 붙어있으면 이미 다 말초신경계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신경은 뇌가 아닙니다. 그럼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들은 뭐라고 부르게? 그냥 뇌라고 불러요. 그래서 되게 많이들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들은 뇌신경이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이미 뇌는 중추고 뇌신경은 말초라서 절대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미 신경자가 이름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말초 쪽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척수랑 연결된 말초신경의 명칭이 척수신경인 거지 척수를 이루는 신경이 척수신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어떻게 나누냐면 척수랑 연결되어 있냐 뇌랑 연결되어 있냐로 나누는데, 당장 방금 얘기해 본 걸로 바로 하면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신경이겠죠. 왜? 교감의 앞에 저기 어디 들어있다고? 척수에 들어있다고. 그럼 무조건 척수신경이지. 그래서 교감은 싹 다 척수신경이고요. 그럼 부교감은 어떻게 되냐? 부교감은 대부분 뇌신경이 됩니다. 왜? 이 앞에가 중추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우리 몸의 중추의 대부분은 뇌에 몰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부교감은 뇌신경에 해당돼요. 뇌에서 출발하게 될 테니까. 다만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만, 그러니까 뭐야, 아까 배설 중추가 어디였어? 척수였잖아. 그래서 배설과 관련된 부교감만 부교감만 척수신경으로 빼주면 됩니다. 부교감 중에서. 근데 사실상 뭐다? 배설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은 방광에 연결된 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광부교감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교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뇌신경에 해당돼.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부교감은 어디에 연결된 부교감이냐에 따라서 어디서 출발하는지도 알아야 되긴 하거든.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그런 중추 자체가,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중추는 이제 뇌에 있기 때문에 뇌신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배설 중추는 척수다 보니까 방광부교감은 척수신경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교감부교감, 즉 자율에 대해서 나눌 때는 아예 딱 이렇게 기준이 돼서 나뉘는데, 위쪽 체성운동이나 감각은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 체성운동은 뇌신경인 것도 있고 척수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감각신경도 뇌신경인 것도 있고 척수신경인 것도 있거든. 이건 어떻게 나누냐면, 자, 체성하고 감각, 얘네들은 생각해보면 결국 모두 다 대뇌랑 연결될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대뇌의 명령을 받거나 대뇌한테 전달을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대뇌에서 엄청 멀리 있는 기관에서부터 대뇌한테 보내려고 한다고 쳐. 그걸 하나의 뉴런으로 쭉 연결해놨어. 그러기엔 위험 부담이 좀 크겠지. 그 뉴런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 연결이 다 끊길 거 아니야. 세포 하나가 그렇게까지 길게 발전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 몸의 그 대사 효율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대뇌랑 무조건 대뇌 명령을 받을 거고 대뇌한테 감각영을 전달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지만 대뇌랑 직접 연결되기에는 너무 먼 경우에는 그냥 척수로 모이거나 척수에서 나와. 혹은 대뇌에 충분히 가까이 있는 애들은 그냥 대뇌랑 직접 연결돼. 무슨 얘기?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목을 기준으로 목 위에 있을 만한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들, 즉 입의 운동신경, 입의 감각신경, 눈의 운동신경, 눈의 감각신경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얼굴, 목 위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애들은 전부 뇌신경이 들어가고 뇌신경에 들어갑니다. 머리에 있는 애들. 그리고 목 아래에 연결된,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몸통에 있는, 그러니까 목 아래에 있는 기관들과 연결된 체성 감각신경들은 척수신경에 들어갑니다. 저거 나중에 계속 헷갈려 할 건데 뭐 나중에 계속 헷갈려 하면 계속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알고 갈 때 제대로 알고 가면 괜찮아. 저렇게 나뉘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뭐야, 자율을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뇌신경, 척수신경 구분을 할 때 자율에 대한 기준과 요 체성 운동이나 감각 얘네들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느낌인 거지. 얘네들은 목 위, 목 아래 이런 기준으로 나눈다고 치면 얘네들은 그냥 그 자체로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교감은 무조건 척수신경, 부교감은 대부분 뇌신경, 하지만 방광부교감만 척수신경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분 기준은 뭐가 되느냐? 자, 이제 이 마지막 구분 기준이 뭐랑 연결이 될 거냐면 척수신경을 나누는 기준이 될 거라서 뇌신경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척수신경을 한 번 더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이 척수신경을 뭐와 뭐로 나눌 거냐면 전근을 이루는 신경과 후근을 이루는 신경 이렇게 나누거든. 그럼 전근 후근이 뭔지를 봐야 되겠지? 자, 이 전근 후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척수 본 적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생선뼈 가운데 생선의 척추는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번쯤. 그치? 어차피 사람의 척추와 생선의 척추는 생긴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크기 차이는 좀 나더라도. 크기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생선 척추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척추가 이렇게 가운데 뼈가 쭉 있고 그 주변으로 뭐 있어? 가시가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그 가시 다 뽑아보잖아? 그러면 그 가시가 들어있기 위해서 척추가 끝부분이, 척추 양쪽 끝부분이 이렇게 가시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느낌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게 홈이 파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척추 가운데가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이렇게 척수가 들어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겨 있거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생선뼈가 꽂혀 있는 거지, 가시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뭐가 꽂혀 있을 거냐면 뭐 위쪽은 보통 이제 늑골이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냐? 갈비뼈, 그렇죠? 갈비뼈가 꽂혀 있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겨 먹은 건데 얘가 그냥 뼈 꽂혀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자체가 신경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입니다. 왜? 아까 척수 자체가 신경이 모이거나 신경이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주 기능인데 그때 요 앞쪽,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보통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건 이건 뭐냐면 척수의 단면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 보통 어떻게 봐? 이렇게 해놓고 보잖아. 그러니까 그림에서 아래쪽으로 오게 되는 게 보통 뭐야? 앞쪽일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배 쪽, 요 앞쪽을 전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근이 출구입니다. 그리고 후근, 이 등 쪽으로 있는 이 뒤쪽에 있는 게, 그리고 그림에선 이제 위쪽으로 있게 되는 얘 후근이 입구예요. 그래서 후근은 들어오는 신경들, 우리가 그런 들어오는 신경들을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는데 구심성 신경들이 후근을 지나고요. 전근은 원심성 신경들이 전근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근이랑 후근을 이루게 되는데 이 원심성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전근이 출구니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애초에 얘가 원심, 구심, 원심력, 구심력 하면 뭡니까?
원운동을 할 때 원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하고,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원운동을 할 때 가운데로 끌려오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심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 방향인 거고, 원심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에서 먼 방향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는 건 신경 자체의 방향이 중심 쪽, 즉 척수 쪽으로 나 있는 걸 얘기하고, 원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척수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척수 바깥쪽으로의 방향을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나가는 신경이 그냥 원심성 신경이고 들어오는 신경이 구심성 신경인데, 애초에 원심성 신경을 이루고 있는 원심성 뉴런이 운동 뉴런이에요. 그리고 구심성 신경을 이루고 있는 구심성 뉴런이 감각 뉴런입니다. 그럼 이걸 신경 기준으로 정리하면 원심성 신경이어서 전근을 이루게 될 애들은 뭐냐? 척수신경 중에 교감, 방광, 부교감, 체성. 얘네들이 전근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럼 후근을 이루게 되는 건 누구냐? 척수신경 중에 감각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요. 지금 이 구분 기준은 제대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요. 오늘 준 시험지 있지?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 좀 볼래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거를 몇 가지만 좀 같이 해볼게. 만약에 1번에 있는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 얘기를 한다고 치면 우린 뭐? 일단 얘는 신경자 붙어 있으면 다 말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이면 이미 우리가 말초 들어와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말초일 거고. 그리고 교감신경이면 뭐야? 자율이죠. 그래서 말초면서 자율일 거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면 무조건 뭐라고? 척수신경이라고. 왜? 교감신경 자체가 뭐니까? 배, 척수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했잖아, 무조건. 그래서 척수신경이고, 그리고 척수신경이면 전근이나 후근을 이룰 텐데, 교감신경은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원심성, 즉 전근을 이루게 되겠지. 아니, 그럼 만약에 뇌신경이면 전근을 이루나요, 후근을 이루나요? 그냥 안 이루는 거지. 그래서 거기 문제 보시면 마지막에 전근, 후근, X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뇌신경에 해당되는 애들은 저 X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 되는 거거든요. 뭐 나온 김에 다 해볼까? 다 해볼 만큼의 시간에 넉넉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뭐 그래도 하나씩 몇 개 해봅시다. 뭐 3번에는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든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든 교감신경은 무조건 말초, 자율, 척수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지. 교감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들어가야만 애가 여기 말초, 자율까지는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모든 교감은 척수신경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위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전근이 되겠죠. 이 운동뉴런으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는 뭐야?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부교감신경이니까 말초 자율일 거예요. 여기 있잖아, 부교감. 그러니까 말초 자율. 그래서 말초 자율인 상태로 얘는 부교감이라고 하는 거는 방광부교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뇌신경일 거라고. 그리고 뇌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소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면, 소장이면 무슨 기관? 소화기관. 그럼 소화중추가 어디? 연수. 그래서 얘는 연수에서 출발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뭐가 됐든 아무튼 그래서 뇌신경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뇌신경이니까 마지막에 전근이나 후근을 이루지 않는 게 되는 거죠.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구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고, 일부러 이걸 다 설명해 드리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십시오. 필요하면 구분 기준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설명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분 기준으로만 좀 이거 구분하는 것만으로 좀 정리를 해놔 보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자, 일단 중추, 말초를 나누는 기준 자체는 아예 나뉘는 겁니다. 얘는 뇌와 척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뇌척수를 이루지 않는 뇌척수 바깥에 다른 전달을 이루는 신경이니까. 그래서 이 말초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일단 말초의 첫 번째 기준으로 나누는 게 그냥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체성 운동하고 감각하고 자율을 이렇게 나뉠 거야. 근데 자율 자체가 뭐와 뭐를 얘기한다. 교감, 부교감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추냐 말초냐는 그냥 중추를 이루고 있는지 말초를 이루고 있을 건지는 읽어서 판단을 하셔야겠고요. 근데 어차피 교감이란 이름이 나오거나 부교감이란 이름이 나오거나 감각이란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말초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운동신경도 대부분 말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디에 연결된 운동신경 이렇게 얘기하면 말초 체성운동 이렇게 갈 거고, 어디에 연결된 감각신경 이렇게 얘기하면 말초 감각 이렇게 갈 거고, 어디에 연결된 교감신경 이렇게 하면 말초 자율, 어디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이렇게 얘기하면 말초 자율 이렇게 갈 거라. 그 다음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분 기준은 뇌에 연결되어 있으면 뇌신경, 척수에 연결되어 있으면 척수신경이라고 불렀는데, 이 구분 기준에 따라서는 뇌신경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다? 일단 대부분의 부교감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체성 운동 중에서 어떤 거? 머리에 연결된, 머리에 있는 기관들과 연결된 것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우리 목을 기준으로 목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감각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 머리 위에 있는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목 위, 머리에 있는 것들. 그럼 척수신경은 뭐가 될 거냐? 일단 교감이 될 거고, 그리고 방광부교감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체성운동 중에 어떤 거? 몸통, 몸. 그러니까 목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목 아래나 목 위가 좀 더 구분하기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적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감각도 마찬가지로 어디 쪽? 몸 쪽에 있는 감각신경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거고, 마지막 구분 기준이 뭐였냐? 일단 전근이냐 후근이냐, 그리고 나눈 김에 이미 X까지 그냥 같이 나눠서 기준을 잡아두면 일단 뇌신경이면 전부 다 X, 전근을 이루지도 후근을 이루지도 않을 거란 얘기고, 그래서 후근을 이루는 게 뭐냐면 척수신경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 뭐냐? 감각신경이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전근은 이제 뭐야? 척수신경 중에서 나머지들이 되겠지. 즉, 뭐? 체성운동, 교감, 부교감 같은 애들이 전근을 이루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